저는 춘천 전인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2학년 가오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소련 자원 쪽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거랑 같고요. 이번에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러시아 탐방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집을 만들 때 저는 한반도 호랑이랑 그런 걸 조사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자원이 많다 뭐 이런 나라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탐방 가 있는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러시아 순방을 가면서 한러 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좀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뭐 러시아로부터 뭐 송유관 다시 있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쪽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게 됐고요. 그래서 뭐 파이프라인 까면 뭐 어떻게 까는지 뭐 그렇게 해서 뭐 나한테 어떤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정도인지 그런 게 궁금해졌고, 그래서 러시아의 자원과 자원 정책, 그다음에 우리나라와의 협력 방법 등은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리자도 맡고 계실 때 이렇게 이게 정말 예, 최근적인데 러시아의 GDP의 한 20에서 30% 수출 항목의 반 이상을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차지를 하고, 석유는 대부분 그 우랄 산맥 지역에서 생산이 됐는데 대부분 예전부터 거기서부터 생산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산업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제 능력이 떨어져서 대부분이 원유의 형태로 수출이 됩니다. 천연가스는 주로 서시베리아 쪽에서 생산이 되고 이제 대부분이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수출이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원을 수출한 돈으로 이제 공업이 모자라니까 생산이 안 되는 생필품 등을 구입하는 에너지 중심 경제인데, 유가가 변하면 GDP나 그런 가치 확 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힘들고 경제도 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수출 지표인데요. 32%가 크루드 페트롤리움, 원유고 이제 13%가 페트롤리움 가스, 천연가스인데 이게 뭐 아까 설명해서 50%가 넘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40% 정도 되는데 이게 몇 년 전 자료라서 수치에 조금씩 오차가 있습니다. 현재와. 예, 러시아 GDP 성장률과 석유값을 비교한 건데 지금 2008년쯤에 그 석유값이 확 올라가요. 그럼 이제 2005년부터 쭉 올라가다 2008년에 한번 확 올라갔는데 그때 러시아 GDP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 한번 석유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때 러시아 GDP 똑같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값이 올라가는 것과 라인이 비슷하게 성장을 하다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석유값이 내리는데 그때 러시아 GDP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러시아의 자원 정책입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현재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유가 등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일 급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확대는 하는데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전이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좀 통제를 하고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국영 기업이 거기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근데 경제 위기가 오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좀 힘쓰는 중이 있다고 합니다. 협력방법인데요. 교류 방안에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파이프라인은 말 그대로 그 석유나 가스 같은 걸 배로 실어서 옮겨오는 게 아니라 관을 통해서 바로 옮겨주는 게 됩니다. 이제 현재 러시아는 유럽 쪽 방향으로 3개를 설치를 했고 파이프라인으로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독일, 이탈리아 순으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하면 석유나 가스 등의 천연자원을 저희는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을 해요. 포트라 자료 같은 거를 보면 한 70% 넘게 중동에서 수입한다고 하고, 우리 중동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아시안 프리미엄이 있어요. 아시안 프리미엄은 이제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배럴당 1달러를 더 매기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살 때보다 1달러씩 더 주고 사게 되고, 예, 근데 뭐
배럴당 1달러 주는데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줘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는데 우리나라가 한 해에 소비를 몇억 배럴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랑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면 이런 아시안 프리미엄도 붙지 않고 중동에서부터 배로 날라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운송비 등도 현저히 절약이 되고요. 그래서 기름값이 내려가고 우리나라는 주로 기름을 석유 같은 거를 재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다운스테이션식 존재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그냥 물가까지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현재 뭐 기름값이 비싼 데는 1,900원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확실히 내리게 되겠죠. 러시아도 실제로 기름값이 많이 싸요. 가서 보니까 휘발유 1리터에 한 40루블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로 바꾸면 900 몇십 원 정도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2008년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러시아랑 철도랑 파이프라인 건설하는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 블라디보스토크 쪽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렇게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터지면서 사실상 무산이 됩니다. 이제 6월달 저희가 가 있을 때 했던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한국으로 공급하기 위해 연구를 같이 하자고 한번 합의를 났다고 해요. 예전에 했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다시 하기 위해서 일단 기반 연구를 좀 하자 이런 같이 합의를 했다고 하고 근데 이제 공급 노선 등은 아직 정확히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북한인데요. 러시아로부터 우리나라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면 북한을 꺾어쳐야 돼요. 다른 쪽으로 건설비가 너무 많이 되니까.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완전히 좋아지지 않은 상태인데 건설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또 생겼다. 그럼 북한은 장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사태랑 비슷한 문제인데 예전에 2014년도 3년도경에 우크라이나가 그 송유관에서 가스를 몰래 떼쓰다가 러시아한테 들켜가지고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같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걸 잠궈버려요. 그래가지고 많이 수입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한테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이제 연결이 되는데 북한이 잠가버리면 우리나라도 피해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랑 관계 정상화가 꼭 필요하고 이제 뭐 북한이 마음대로 무장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을 파이프라인 건설에 깊게 관여를 시키면 마음대로 잠갔을 때 자신들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크게 만들어서 마음대로 못 잠그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 현재 북한은 지금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방안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실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인데요. 러시아는 경제의 대부분을 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에너지 중심 경제고 다른 산업이 현재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산업을 육성 중이고 천연자원 개발 등을 더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유럽 쪽으로 3개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했고 우리나라 쪽으로도 놓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예전엔 북한 핵실험 때 무산되긴 했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연구를 다시 시작하기로 해서 될 수도 있고요. 설치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면 기름값이 낮아지고 전체적인 물가가 낮아집니다. 또 한 수입원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타격이 되게 큰데 그것도 이제 여러 군데서 수입을 하니까 한 군데에서 문제 생겨도 피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이프라인 연결되고 하면 기름값 낮아지고 물가 낮아지고 할 테니까 그 돈으로 맛있는 거 한번 더 사 먹었으면 합니다.